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굿윈 박사님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에 걸린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에게 그랬듯이 이야기를 꾸미는 재미와 즐거움은 루즈벨트의 행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시 르헨의 역할의 중요성은 프랭클린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것보다는 그가 아무런 두려움도 그녀에게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데서 드러난 것이죠. 엘리너 루즈벨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밖으로 다니는 동안 미시 르헨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바로 옆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루즈벨트는 자신의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뿐만 아니라 그 암울하고 또한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힘든 마음까지 이 미시 르헨에게 그대로 투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미시는 노동부 장관 프랜시스 퍼스킨스에게 라쿠코호에서 루즈벨트가 오후에는 우울함을 떨쳐내고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했지만 오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린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개인 배를 마련해가지고 이 라쿠코라는 배가 바로 그런 배이죠. 그리고 그 배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맞이하고 시간을 보내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명랑하고 또한 쾌활한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또 굉장히 어렵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음울한 날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주지사와 대통령으로서의 실무팀을 확대할 때 이 핵심 조직의 강점을 그대로 되살려내었는데, 이 최초의 3인방 중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시하는 충성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은 루즈벨트에게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3인방이 누구냐면은 엘리너 루즈벨트,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아내, 그리고 루이스 하우, 이 사람은 기자인데 루즈벨트 옆에서 계속 루즈벨트를 도우며 그에게 쓴 의견도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표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미시를 했는 이 세 사람이 결국 루즈벨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루즈벨트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게 하며, 또한 그가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데 손과 발과 같은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은 초기부터 이 루이스 하우는 루즈벨트와 논쟁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는데, 로젠먼의 회고에 따르면은 하우는 누구보다 자주 큰 소리로 루즈벨트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오랫동안 고집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미시는 한결 온화한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이 하우의 방식에 미치지 못했다. 하우는 옆에서 계속 루즈벨트에게 이 채찍질을 하면서 루즈벨트 의견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타이피스트, 말동무, 여주인 등 다양한 역할을 해내며 루즈벨트의 기분과 욕구를 신속히 읽어낸 미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의 행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루즈벨트가 피츠버그 포브스 필드 야구장에서 예정된 금융 관련 연설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연습할 때 미시가 때마침 그 옆방에 있었는데, 루즈벨트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미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외야석은 텅 비고 관중이 모두 경기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연설문 작성자들은 처음부터 원고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씨가 볼 때 전혀 호소력 없는 연설이다라고 그렇게 비평을 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리더십의 진보적 특성과 도덕적 무게에 가장 중요한 생체를 더한 주역은 바로 이 엘리너 루즈벨트였다는 것입니다. 엘리너는 회고록에서 조금도 비판적이지 않은 부인을 두었더라면 그가 더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이죠. 엘리너 루즈벨트도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루즈벨트에게 피력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쉽게 타협하지 않았고 솔직했으며 전통적인 경계에 도전하는 사상을 가진 사회운동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정치적 시기를 판단하고 여론을 읽어내는 전반적인 능력은 루즈벨트가 그녀보다 훨씬 예민하고 뛰어났지만 루즈벨트가 그녀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걸 망설이면 그녀는 집요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옆에서 루즈벨트 옆에서 집요하게 끝까지 엘리너 루즈벨트 자신이 생각하던 그런 바대로 프랭클린이 움직이지 않으면 끝까지 그를 이렇게 뭐 체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그게 강요해서 엘리너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겠다는 것이죠. 예컨대 그녀 생각에 루즈벨트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훗날 그녀는 때때로 나는 자국제 역할을 맡았지만 그 역할이 항상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너의 끊임없는 압력에 루즈벨트는 긴장을 풀기 힘들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루즈벨트는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려는 건 아니요. 더는 그에 대한 말을 듣고 싶지 않소라고 하며 엘리너의 말을 끊었고 엘리너는 변함없이 쓴소리를 해댔고 루즈벨트는 엘리너의 집요한 잔소리가 옳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팀은 이 세 명의 팀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루즈벨트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의 이름이 정계에서 잊히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소아마비가 발병하고 3년이 지난 1924년 이게 소아마비 이후 소아마비가 걸린 이후 3년 후에 뉴욕 주지사 엘 스미스, 뉴욕주 엘 스미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전의 선거운동에서 뉴욕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대중 앞에 나서기 아직 취약하다고 생각해 망설였지만 선거운동에는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명목상 위원장을 맡는데 동의를 한 것이죠. 다시 2개월 후 스미스 주지사는 루즈벨트에게 훨씬 더 고민스럽고 까다로운 그러한 제안을 내놓았는데 6월 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당 전국 전당대회에서 엘 스미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달라고 그렇게 연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걸린 루즈벨트에게 엘 스미스가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달라 그런 연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정치적 용기를 발휘한 예가 있다면 엘 스미스의 제안을 루즈벨트가 받아들인 것인데 1만 2천 명의 대표단 앞에서 굴욕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것은 대단한 용기였다는 것이죠. 이때 루즈벨트가 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저 소아마비 상태인데 1만 2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다니 그에게 굉장히 힘든 하나의 넘어갈 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보조장치와 목발을 이용해 걷는 법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다는 것도 수개월 전에도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었는데 소아마비가 발병한 이후에 처음 윌스트리트에서 기업체 동료들과 어떤 사적인 오찬을 할 때였는데 약속된 위층으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됐던 것이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려면 미끄러운 대리석이 깔린 로비를 이제 가로질러서 글로 가야 되는데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중간쯤에 왔을 때 목발이 겨드랑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제 다리를 못 쓰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앞에
엘리베이터 가기 전에 그냥 중간에 팍 주저앉았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모자도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었고 루즈벨트는 앉은 자세에서 몸을 똑바로 하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런 문제야 금방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고는 두 젊은이에게 도움을 구해 일어선 뒤에 운전기사에게 말했는데 갑시다. 누군가 모자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루즈벨트는 환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넘어진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리어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안심시키고 자신은 또 자신이 갈 길을 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전당대회는 3년 만에 처음 대중 앞에 루즈벨트가 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전당대회에서 넘어지는 굴욕을 만약에 그가 당한다면 정치적 야망까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호텔 로비에서 쓰러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그 연설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엘리너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함께하던 동료인 메리언 디커머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던지 아무도 모른다. 65번가의 서재에서 그들은 그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지 거리를 측정했다. 그는 쓰러지고 나뒹굴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다리를 못 쓰니까 계속 뒹굴면서 대중 앞에 나갈 연습을 끊임없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6세이던 아들 제임스의 부축을 받아 프랭클린은 아들의 왼팔에서 자기 오른팔 아래의 목발로 체중을 옮겨가면서 걸었고 프랭클린이 무거운 철제 보조 장치를 장착하고 상상의 연단을 향해 두 발을 힘겹게 들어올려 끌고 갈 때 제임스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집게처럼 그의 팔을 아프게 파고들었던 걸 결코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임스 한쪽은 이 제임스 아들이 부축하고 한쪽은 목발을 짚는데 근데 이제 제임스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프랭클린이 서기 위해 가지고는 제임스를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기를 눌렀다는 게 계속 기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던 날 프랭클린은 한 친구에게 연단을 흔들어 보라고 부탁한 것이죠. 잘못하면 이렇게 옆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연단이 자신의 체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루즈벨트는 아들의 팔을 또 하나의 목발로 대체 강단을 향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퍼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대회장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다 루즈벨트가 이 소마베이가 걸려서 다리를 못 쓰는 걸 아는데 그가 이 강연 앞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나오니까 순간 전체 12,000명이 있는 그곳이 이렇게 물 쓸려가도 그냥 잠잠해져 버린 것이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뒤에야 루즈벨트는 강단에 도착해서 목발을 내려놓고 강단 가장자리를 꽉 쥐고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혔다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혔다는 것이죠. 그의 얼굴에 온 세상을 감싸는 듯한 너른 미소가 흘렀다. 루즈벨트가 연설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12,000명의 대표단은 그가 전형적으로 보여준 용기에 탄성을 터뜨렸다는 것이죠. 저거 그렇게 소아마비 때문에 힘들고 다리를 못 쓰지만 이 엘 스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 고통과 어떤 아픔을 무릅쓰고 정말 힘든 것을 무릅쓰고 바로 연단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흥분되는 그리고 감동되는 그러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유감스러운 습관은 퍼킨스에게 건방지게 보이는 행동이었고 그가 주의회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그런 습관은 잘난 부잣집 청년의 무의식적인 버릇으로 여겨졌지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이죠.
뻣뻣하게 굳은 다리와 긴장한 어깨 위에서 뒤로 젖혀진 고개는 힘들게 얻은 자존심과 자신감의 과장된 표현으로 보였으며, 이제는 루즈벨트에게 뒤로 이렇게 고개를 젖혀서 보는 행동은 그가 교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 어떤 정말 소아마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졌다는 것이죠. 자만이 아니라 엉덩방아를 찢는 굴욕의 두려움을 극복한 자신감, 비지땀을 흘리며 위협을 무릅쓴 노력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자신감, 당당함, 이것이 과연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루즈벨트는 정말 각고의 노력, 정말 곱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위에 바로 연단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역경을 딛고 난 그런 자신감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리더십들은 이러한 여건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는 자신감이라든가 리더십, 이러한 것이 정말 빛을 발하는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정계로 돌아오는 과정을,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뉴욕 주지사 엘 스미스가 자신을 전당대회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따라서 연설할 당시의 루즈벨트의 그런 모습을 아주 잘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토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루즈벨트의 장애에 대한 그의 극복하려는 노력과 태도가 대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과 같이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필요한 태도 등은 무엇일까?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그 감동으로 인해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도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연설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잖아요. 이처럼 루즈벨트이란 어려움과 각고의 그런 노력 끝에 연단 앞에서 그런 행동 자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미 그 자체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 연설이 합쳐지자 아주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처럼 정말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감동을 또한 주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이 바로 그를 증명해내고 그의 살아온 그러한 발자국이 사람들 앞에서 존경감과 또한 어떤 칭송,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숭상, 약간 영웅적인 리더십 측면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은 하나의 감동적인 생애를 살아온 그런 리더십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상황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들었던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해내고,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서 이 도리스 컨스 굿윈 이 박사님께서 이것을 리더십 책 중에 두 번째 장으로 해서 이렇게 넣은 것이죠. 이처럼 정말 이제 리더십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실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연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다가가, 또한 하나의 헌신일 수 있겠죠. 섬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리더십의 하나의 전제되는 조건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공감의 리더십, 루즈벨트의 공감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랭클 루즈벨트가 엘 스미스의 전당대회 가운데, 민주당 전당 가운데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루즈벨트는 노래하듯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동부의 대도시와 서부의 평원과 언덕, 태평양의 경사지와 남부의 들판을 대표한 사람들에게
도시와 지방, 젖은 땅과 마른 땅, 카톨릭 교도와 프로테스탄트를 더는 구분하지 말고 정치라는 전쟁터의 행복한 전사 엘 스미스 주지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전사라는 표현은 인간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맞서느냐에 대한 그것에 대해 노래한 윌리엄 워즈워드, 유명한 시인이죠.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서 인용한 것이었는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까닭에 불가피한 공경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꿔가는 사람이란 뜻의 행복한 전사라는 이러한 단어는 그 이후 엘 스미스에게 덧붙여지는 별명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자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행복한 전사였다. 그의 삶 가운데 소아마비라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행복하게 맞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감을 준 것이고, 그가 결국 미국 4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준비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당시 앞줄에 앉았던 퍼킨스의 회고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연설하는 동안 견뎌야 했던 극심한 통증과 긴장 때문에 몸이 떨리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강렬하고 또한 기운이 넘쳤는데, 루즈벨트는 자신의 고통과 곤경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꿔놓은 사람의 살아있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즈벨트를 보고 있으면 저 루즈벨트도 저렇게 소아마비로 그렇게 있지만 사람들 앞에 연설하고 이렇게 극복하고 나가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과 또한 공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엘리너의 친구 메리언 디커먼에 따르면 루즈벨트가 연설을 끝내자 군중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고 거의 1시간 동안 환호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소아마비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엘 스미스를 전하면서 그런데 연설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벌이란 반응이 나타난 것이겠죠. 메릴랜드 해거스타운의 모닝 헤럴드는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전당대회장을 꽉 메운 군중들이 울부짖고 고함쳤으며 괴성을 지르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죠. 한편 시큐러스 헤럴드의 한 기자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영웅적 행위를 보았지만 정신의 용기를 그처럼 훌륭하게 드러내 보인 현장에 함께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뉴욕에서 발행되던 일간지 월드는 사설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역경을 딛고 언쟁, 개개인의 상충된 야망, 하찮은 당파적 편견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다 긍정적인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당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이며 스미스 주지사가 지명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엘 스미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전당대회인데 도리어 루즈벨트가 이 가운데 사람들 앞에 이제 알려지고 그의 어떤 용기와 대담함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부각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스미스는 103번째 투표에서 결국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독히 냉정하던 캔자스시티의 실력자 톰 펜더가스트조차도 루즈벨트가 육체적으로 선거운동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지명됐을 것이다. 그는 내가 지금껏 만난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 엘리너가 뉴욕 집에서 이제 축하연을 연 것이죠. 이 성공적인 연설에 대해서 축하연을 열었는데 기분은 좋았지만 피로에 녹초가 된 까닭에 프랭클린은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리언 디커먼이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두 팔을 높이 치켜들면서 메리언 내가 해냈어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야 루즈벨트는 본격적으로 정계에 복귀했지만 그날의 연설이 중대한 중간 기착지였으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4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루즈벨트의 그 어떤 정치적 이미지와 어떤 입지를 사람들 앞에 널리 알리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아 윈스프링스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신체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은 물론 리더로서 더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 윈스프링스는 그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소아마비로 지냈던 곳인데 루즈벨트가 다 쓰러져가던 리조트를 선구적인 재활센터로 개조한 윈스프링스 이야기는 그가 걷는 법을 배우기에 적합한 듯한 장소를 발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윈스프링스에서 어떤 그의 어떤 모습이 있었나라는 것을 보면 그는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겸손함을 배웠고 비슷한 처지의 소아마비 환자들과 맺은 공동체의 용기를 북돋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용기를 얻었는데 조지아의 한 휴양시설에서 한 젊은이가 산비탈이 섭씨 30도로 쏟아내는 뜨끈뜨끈한 광천수로 채워진 거대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며 다리 힘을 회복했다는 그런 소문을 루즈벨트가 듣고 루즈벨트는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의 휴양시설인 메리웨더 인으로 행했다. 메리웨더 인, 이 영화는 뭐 메리웨더 인에서 이 광천수, 이 온수, 바로 여기서 수영하면 좋아졌다. 이제 이야기 든 것이죠. 하지만 한때 유명했던 그 리조트의 첫인상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았는데 루즈벨트의 기억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낡고 허물어진 상태였다. 작은 탑이 있던 목조 호텔은 무너져 내렸고 주변에 늘어선 별채 지붕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자 모양의 수영장을 채운 따뜻한 물은 여전해서 피로감에 시달리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즈벨트는 매일 아침 세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에서 2시간 동안 수영한다라고 하며 세상의 모든 운동을 합한 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것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나 그와 비슷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것이 최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그는 호텔 객실을 햇살이 잘 들게 또 개조를 하고 이 호텔이 다 거의 무너질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별채도 보기 좋게 단장한 리조트를 머릿속에 이제 플랜을 짜본 것이죠. 또 의사와 간호사만이 아니라 물리치료사까지 갖추고 다수의 오락활동과 사교활동을 더해서 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동시에 당시 의학계에서 알려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휴양시설을 그 마음에 꿈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상상한 휴양시설은 유럽의 온천 휴양지처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 그러니까 화롭지 않아 누구나 적정한 비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루즈벨트의 리더십을 연구한 프랜시스 퍼킨스는 그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때가 있다라고 경탄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딱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이 모든 것이 쫙 다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고치고 이걸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리조트를 아주 잘 꾸며서 의사와 어떤 물리치료소까지 다 갖추고 여기 이 가운데서 소아마비와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셔가지고 여기서 수영도 하면서 치료를 받게 최고 의료진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한 그것이 아주 비싼 값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을 바꿀 수 있겠다. 이것이 머릿속에 그냥 쫙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대로 그가 실천을 해나간 것이죠. 윈스프링스에 대한 결정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엘 스미스 주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전당대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또한 이 대회가 루즈벨트가 정계의 리더십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였음을 설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이 에일 스미스의 전당대회 상황들을 잘 묘사하였죠. 그렇다면 이 리더에 있어서 리더의 연설에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에일 스미스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그가 보여준 그러한 것은 하나의 커다란 리더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었고 그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하는 리더십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연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다른 리더들도 기업체 사장님 아니면 뭐 이사들도 여러 사람 앞에서라든가 사람들 앞에 연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연설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 연설의 한 번이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 연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구나. 그리고 이 연설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연설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굉장히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연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설에 대한 그런 훈련, 트레이닝도 리더십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앞에 나가서 그냥 있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조리 있게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 호소리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사람이 결국 정치적 리더십으로 그가 준비되는 것인데 바로 이 일들 가운데 린든 존슨 대통령 역시도 그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토론 대회 같은 걸 할 때 아이들을 잘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연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적 리더십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준비를 받고 리더십으로 잘 갖춰졌을 때 앞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호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을 바라볼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좀 트레이닝하고 훈련받는 그런 프로세스 하나의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요즘 다양한 그런 교육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이 화법 아니면은 연설하는 법 이런 것들 리더십 관계에 묶어서 어떤 강연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게 하고 실천해 보게 하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회사에 있어서나 뭐 자신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공직에 복귀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허로 변해버린 웜스프링스의 이 휴양소를 보고 메릴린 인스 휴양과 치료를 겸비한 시설, 즉 수백 명의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종하겠다는 그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발상의 전환은 루즈벨트의 놀라운 사업적 감각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어머니 및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호텔과 별채 및 온천 및 200에이커에 즉 4.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주변의 땅을 구입하는데 총 20만 달러 자신의 총 재산의 3분의 1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정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업은 그가 혼자의 힘으로 관리하고 추진한 최초의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직접 실천하는 완강한 리더십을 보이며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가들과 머리를 맞댔고 호텔과 주변 별채 개조에 필요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문 건축가로 역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경기사로도 일하며 잔디를 깔끔하게 손질하고 나무를 심고 화단을 배치하는 데도 의견을 제시했으며 골프 코스와 승마 연습장, 무도장과 극장도 설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냥 위에서 컨트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해서 그것들을 자신이 플랜 짜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프링우드에서 여러 건설 현장을 감독할 때 따라다녔듯 건축 단계에 들어선 뒤에도 루즈벨트는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일꾼들을 격려하는 열의를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리더십은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그것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참여적인 그런 리더십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완공된 후에는 시설마다 용이 주도하게 직원을 배치했으며 또 의료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미국 정형외과 협회 아메리칸 올토페딕 어소시에이션을 설득해서 연구 규약을 마련한 뒤에 치료의 결과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 결과가 긍정적으로 밝혀지자 사업 전체를 비영리 재단으로 전환했다. 그의 원래 목표대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 결과 루즈벨트는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모집하고 치료에 필요한 전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액 혜택도 부여하고 애초에 꿈꾼 대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설을 실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닥터 루즈벨트 수석 고문, 영적인 지도자, 피크닉 담당 부통령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치료법의 선구자로 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리더십으로 다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죠. 루즈벨트의 처방에 따라 환자들은 먼저 치료용 수영장에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용 수영장에서 아침 운동을 이제 하고 그 후에는 별도의 수영장에서 술래잡기와 수구를 하고 다양한 수영놀이를 즐기며 웃고 떠들고 오후와 저녁에는 카드놀이와 포커게임 이러면서 그냥 총체적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을 또 회복하게 하고 이러한 하나의 휴양시설을 딱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의, 영화, 야외 활동, 연극 연습 등을 또 함께 했다라고 하네요. 축제일에는 칵테일 파티와 만찬회도 열렸는데 루즈벨트의 목표는 환자의 신체 능력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즐거움과 환희까지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즐겁다 살아가는 것이 기쁨을 회복했다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시설에 자신의 혼신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재미가 빠져서는 안 된다. 환자들에게 살아있다는 걸 하루하루 더 실감나게 해줘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한 기자에게 말했듯이 루즈벨트는 회복의 속도를 앞당기려고 환자들에게 협동심과 경쟁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또한 장소의 기운이 환자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환자들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의식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치유의 어떤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그러한 장소를 그가 만든 것이죠. 루즈벨트는 거의 4년 동안 이 원대한 계획을 소소한 것까지 챙기면서 퍼킨스가 영적인 변화라 칭한 것을 겪었는데 한 노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퍼킨스는 겸손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미덕이다. 우리가 스스로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굴욕감을 주더라도 그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윈 스프링스에서 터득한 겸손은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비슷한 처지의 소아마비 환자들과 똑같이 한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들로부터 배우며 한때 온몸으로 흐르던 엘리트 의식을 다 지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퍼킨스의 표현을 빌리면 루즈벨트는 겸손한 자세와 한층 깊어진 철학으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리더십적 측면에서 굉장히 더욱더 성숙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눈에 띄게 커진 덕분에 루즈벨트는 잔혹한 운명을 운명적으로 이겨내야 하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이게 공감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공감 능력. 이래야지 사람들의 저변에 깔린 욕구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소아마비 환자들에게는 이 저변에 깔린 건강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욕구,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희망이라는 하나의 욕구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욕구들을 루즈벨트의 공감 능력을 통해서 그가 인지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윈스프링스 공동체에 자신의 낙관적인 정신을 불어넣었고 수화마비 환자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주입했으며, 한 환자는 이곳에서 지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덤으로 이곳을 만든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루즈벨트는 자신의 야망과 타인의 향상을 연결하는 강력한 성취감을 만끽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도 야망이지만 또한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이 폭발적인 리더십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구, 야망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 야망, 이것과 서로 합쳐지는 그러한 지점인 것이죠. 즉 오랫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본보기가 될 제도적 기관을 설립하는 성취를 이뤄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윈스프링스에서 루즈벨트가 찾아낸 치료법은 처음에 추구하던 것과는 달랐는데, 그는 공직에 출마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여긴 걷는 능력을 다른 식으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기에 하반신에 마비된 사람이 정계에서 활동하며 성공한 적은 없었는데, 하지만 부축을 받고 휠체어를 탄 리더는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지도자는 과연 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목발은 미국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일까? 루즈벨트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이미 다른 개념의 리더십을 개발한 뒤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루즈벨트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었던 멋진 리더십, 멋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또한 다른 그러한 이제 차원의 리더십의 이미지로 그 자신을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윈스프링스 공동체가 그에게 보여준 깊은 애정과 존경에서 걷는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소아마비 환자도 가장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됐다는 것이죠. 이 윈스프링스를 그가 개축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바로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리더십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스스로가 다시금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회복과 타협하고 마음속으로 공적인 삶을 다시 시작할 각오를 다졌으며, 이제 1928년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1928년 엘 스미스한테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서 거기서 연설한 이후 4년이 지나고, 이 4년 동안은 그가 웜스프링스에서 온천을 개축하는데 시간 보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엘 스미스가 루즈벨트에게 그와 당을 위해 뉴욕 주지사로 출마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됐다. 네가 이제 뉴욕 주지사를 해봐라. 시어도 루즈벨트도 뉴욕 주지사를 하다가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프랭클린도 뉴욕 주지사에 이제 출마하는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스미스는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 주에서 투표율을 높이려면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스미스가 루즈벨트에게 확약한 바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루즈벨트에게 기대한 것은 한 달간 계속되는 선거운동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4-5번 라디오 연설을 하는 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이 끝나자마자 루즈벨트는 힘든 일을 부지사에게 맡기고 윈스프링스로 돌아가 체력을 회복하는데 힘썼다는 것이죠. 엘 스미스는 루즈벨트라는 이름이 뉴욕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계산했지만 인간 루즈벨트는 완전히 잘못 판단했는데, 루즈벨트는 주지사에 출마하는 책임을 떠맡는 데 동의했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켰으며, 실제로 루즈벨트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한다면 게임의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강도를 넘어서는 수준을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체력과 능력이 있다는 걸
자신과 국민에게 증명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소아마비지만 이 힘든 선거운동 과정을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너끈히 이것을 감당해내겠다. 그것을 바로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혹 하루에 14번의 연설을 하며 30곳에서 33번의 중요한 연설을 행했고 그 밖에도 수많은 비공식적인 대담과 모임을 소아마비인 상태에서도 가졌다는 것이죠. 퍼킨스가 말했듯이 이번 선거운동은 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었다. 루즈벨트도 조금 겁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가 3층 연설장에 들어가려고 화재 대피용 비상 계단으로 들어 올려지는 걸 지켜보던 퍼킨스는 혼잣말로 정말 대단한 담력이야 라고 중얼거렸는데 시련이라지만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게 보였으며 게다가 그는 굴욕적인 입장까지 선선히 점잖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고 자신의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가 치욕적으로 어디 숨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래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십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은 가지지만 자존감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태도인 거죠. 그것은 하나의 바꿔나가면 하나의 겸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해 나갈 때 그때 정말 어떤 리더십적인 그런 영향력이 또 크게 사람들에게 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나 온유하게 대고 사소한 것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하찮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체력을 비축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을 때 우유를 가져오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우유를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죠.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도 함께 갖추어져야 된다. 그게 겸손한 그런 자세인 것이죠. 루즈벨트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스미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패한 것이죠. 공화당의 바람이 전국을 휩쓸며 허버트 후보가 백악관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패배의 충격을 받았지만 올보니로 귀환한 스미스는 원래 뉴욕 주지사였잖아요. 주지사를 마쿠에서 조정하는 실력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안 됐지만 저 주지사 뒤에서 이 주지사를 내고 움직이는 마쿠의 세력이 되겠다라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걸 호소하비로 이 루즈벨트를 앞에 세워놓겠다 그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루즈벨트 입장에서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의 입김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루즈벨트가 주지사 후보로 지명된 것이라고 스미스가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하고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메리웨더인의 온천 리조트를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을 들여 구매하고 이곳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공감하며 치료받고 도움을 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즈벨트 리더십의 특성인 어떤 친절함이나 하나의 온유함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가운데서 겸손해지면서 엘리트주의를 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공감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리더십적인 개념이 변화되었다.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사람들이 같은 소아마비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이 루즈벨트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지지를 통해서 그의 리더십에 대한 회복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는 뉴욕 주지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비평된 내용입니다. 온유, 친절한 그러한 리더십적인 자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람들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고 희망을 주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리더십이 정말 진정한 리더십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루즈벨트 역시 자신 본인이 바로 그러한 위치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소아마비를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소아마비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책을 펴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리웨더인 이 온천에서 그것을 새로운 리조트로 바꾸어 나가면서 이 가운데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모집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을 그가 행했다는 것이죠. 그 바로 리더십적인 그런 모습의 근본 배경에는 그의 온유함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이러한 하나의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서번트 리더십으로 결국은 그가 뉴욕 주지사도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결국 미국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그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까지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정계로 회복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뉴욕 주지사로서 활동했고 다시 이제 대통령으로서 후보로 나가게 되었는지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가 정치적 과정을 겪으면서 맞이했던 그다음 위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 이러한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직 추위가 맹추위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1월 지금 중반 넘어가고 있지만 올해 한 해 계획한 모든 것들 잘 이루시고 또 참 편안하고 또 참 모든 한 일들 가운데 또 즐거운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